안녕하십니까. 2021년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컨퍼런스 오후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 황현정입니다. 지금부터 파트 2 데이터 저널리즘의 테크 앤 메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션마다 연사분들께서는 발표 후 실시간으로 참가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행사 중에 연사분들께 발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트 2의 좌장이신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진순 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경제신문의 최진순입니다. 이번 세션 좌장을 맡았습니다. 우선 데이터 저널리즘 기술 그리고 방법론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첫 번째 연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주재선 스피치로그 대표님이십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셨고요. 초창기 게임 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지금 중국 남경에 한글 학교도 설립하고 계신데요. 오늘 주제는 뉴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발언과 발언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스피치로그 대표 주재선입니다. 스피치로그는 말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언론사나 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는 뉴스 안에서 발언과 발언자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그리고 발언과 발언자 추출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출된 발언과 발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첫 번째 인물 사전으로, 두 번째 경쟁력 분석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가 만들어지는 또 다른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뉴스는 말에서 나온다. 저희가 실제로 2021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그리고 종편, 인터넷 언론, 지방지를 포함해서 총 94개 언론사의 정치, 경제, 국제, 문화, 사회면의 모든 기사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수집 기사가 20만 건 가량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발언이 포함된 기사가 94%였습니다.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가 6% 가량이 나왔고요. 추출된 발언은 총 85만 8천 건 가량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사람들의 말로부터 나온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출된 뉴스에서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했고요. 언론과 방송, 통신 등의 뉴스 매체에서 뉴스 매체의 데이터를 발언 내용, 그리고 이슈와 키워드, 그리고 시간과 흐름, 매체와 기자, 그리고 발언자를 중심으로 확장해서 재구축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재구축하여 보았더니 새롭게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더라라는 게 저희의 경험인데요. 발언자를 비교 분석할 수 있고 발언자의 메시지 파워를 측정할 수 있고 이슈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슈의 흐름을 또한 알 수 있고 이슈 메이커가 누군지도 알 수 있었고요. 사람이 중요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시하는 연관 키워드 그리고 이슈에 대한 점유율, 반응도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언과 발언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강 8가지 정도의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뽑은 이 주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발언자 간의 이슈 정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와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발언한 내용을 결합하면 그 사람들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본 건데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최근 자료입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과 이낙연의 발언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러 발언들을 타임라인으로 쭉 해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는 개발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부패 척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태도인지를 발언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자와 이슈를 결합을 하면 그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슈에 대한 발언자 간의 점유율을 통해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슈 메이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이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기본소득, 백신, 재난지원금. 이 데이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약 6개월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뽑아봤는데요. 부동산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점유율이 약 30%였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이재명 이런 순이었고요.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약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부동산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홍남기, 이재명 지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자의 연관 키워드인데요. 발언자와 그 발언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여러 발언들에서 키워드를 결합을 하면 발언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관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2020년 12월 8일부터의 이재명 후보의 연관 키워드를 살펴봤더니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또 아래 표는 JTBC 빅보드 차트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2021년 3월 19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연관 키워드는 단일화,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세훈 후보가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은 단일화와 안철수 그리고 후보 국민의힘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슈의 흐름입니다. 시간과 이슈를 결합을 하게 되면 뉴스에 나타나는 뉴스 기사에서의 여러 이슈를 시간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슈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이슈의 흐름을 통해서 이슈의 수명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표는 고발 사주에 대한 사항이고 아래 표는 대장동에 관한 사안입니다.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오른쪽 위의 표는 2021년 7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발 사주 이슈의 일별 추이를 살펴본 겁니다. 꼭지점으로 나타나는 때가 9월 중순경, 9월 20일경인데요. 9월 20일경에 피크를 찍고 급격히 이슈가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 사라져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아래표를 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표의 대장동 이슈가 꼭지점을 찍는 시점이 바로 9월 둘째 주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발 사주의 이슈는
대장동 이슈에 의해서 덮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아래표의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8월 말경에 SNS에서부터 도출된 이슈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9월 10일경에 커뮤니티로 1차 채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에서 14일경에 언론으로 2차 채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 얘기는 대장동의 이슈는 SNS에서 출발을 해서 커뮤니티를 거쳐서 언론을 통해서 폭발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만큼일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파괴력이나 언급량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그 이슈의 수명 주기도 길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언량과 언론에 노출된 기사량을 결합을 했을 경우에 발언의 파급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물의 발언이 그 발언 양이 언론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발언 파급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표는 가로축이 발언량이고 세로축이 기사량입니다. 발언량이 굉장히 많고 기사량도 많은 사람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발언량도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발언량도 적고 기사량도 적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량 기사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이낙연, 최재형, 원희룡, 홍준표,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이 대선 후보의 지지도와 어떤 결합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표에서 보면 이게 2021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데이터인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량과 기사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윤석열 후보더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점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발언량과 기사량에 등치된 부분인데요. 점선의 왼쪽 위 부분이 기사량이 좀 더 많은 것이고 발언량에 비해서 점선의 오른쪽 아래쪽이 기사량에 비해서 발언량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에서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보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 다시 말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 파급력이 더 크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발언 파급력 추이를 살펴본 건데요. 이 데이터는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막대가 기사량이고 주황색 막대가 발언량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발언량에 비해서 기사량이 월등히 높았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입당 시점에서는 발언량 대비 기사량이 약 한 270%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하게 언론과 기사에서 다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의 영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이 매체에 인용이 될 텐데요. 언론사에 인용이 될 텐데 그 매체에 인용된 건수를 통해서 우리는 발언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위의 표는 TBS 더 룸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발언량이 가장 많이 기사에 노출된 사람으로 인물 랭킹을 뽑아본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약 900건의 발언량, 600건의 발언량으로 랭킹 1위를 했고요. 오른쪽 아래 표는 발언량이 높은 사람의 발언 내용을 뽑아본 건데요. 이것은 오마이뉴스의 오늘 뜨거운 말이라는 코너로 소개된 내용인데요. 2021년 6월 30일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시대 후궁에 대한 발언이 하루 기사량으로 90건으로 가장 많은
발언 노출을 하게 된 거고, 이 발언의 영향력이 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조사한 발언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김여정 북한 국무위원인데요. 그분의 발언이 폭파시켜버리겠다. 이 발언 하나로 기사량이 약 1000건에 달하는 이때까지의 조사 중에서는 가장 발언 파급력과 영향력이 컸던 발언, 그리고 발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발언이 매체에 인용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 매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보도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매체 혹은 기자가 인물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는지 서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28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했던 모두 발언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에서 그 발언의 내용들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한 매체가 좀 다른 방식의 똑같은 말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문 대통령 A씨 실종 일주일 만에 애도 위로 송구 대북 규탄은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른 여타의 매체들의 보도 양상과 좀 다른 방식의 보도를 한 거죠. 물론 제목이 수정돼서 바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키워드에 대한 비교인데요.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키워드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에서 추출된 키워드와 SNS, 유튜브, 커뮤니티에서의 키워드를 비교해서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과 일반 국민들이 주요하게 다루는 사안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키워드는 순위가 약간씩 다르지만 언론의 키워드와 SNS 커뮤니티 키워드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표는 바로 저번 주의 데이터인데요. 뉴스에서의 키워드들을 쭉 보니까 4위로 코로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그 키워드가 순위 밖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6위에 랭크되고 있는 국민의힘 키워드는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각각 13위 그리고 19위를 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뉴스에서 5위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반면 민주당 키워드는 SNS, 유튜브에서는 4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4위에 랭크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모두 아시겠지만 경선 직후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요. 반면 뉴스에서는 순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에서 민주당을 다루는 어떤 방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루는 방식에서의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로 누리호 키워드가 있는데요. SNS에서 9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9위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서는 순위 밖이었습니다. 이처럼 뉴스에서의 발언과 발언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포털과 사전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포털에서는 출생
연월, 소속, 직위, 경력 등 생물학적 정보와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을 통해서도 역시 검색을 하면 인물의 특성에 맞게 텍스트로 요약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취향, 관심 인물이나 장소,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일본을 몇 번 언급을 했다, 북한을 몇 번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북한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로 인용이 되고는 합니다. 말에서 자주 표현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고요. 주로 언급하는 사람, 사건, 장소, 분야는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사상과 관점, 취향, 사건에 대한 태도, 선호도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을 분석해 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인물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언론지능재단의 데이터에 도움을 받아서 지난 10년 동안 약 4,70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키워드로는 이재명이 포함된 전체 기사를 가지고 뽑아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관심 인물이 누구인지, 이재명 후보의 연관 인물이 누구인지를 찾아본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관심 인물은 이재명의 말을 통해서 거명된 인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연관 인물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서 언급된 인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에 관심이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언급된 인물로는 문재인, 이낙연, 안철수였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장소와 지명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관심 있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장소로 경기도 서울시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일본 한반도가 없었고, 연관된 장소로는 광주, 대구가 있었네요. 이처럼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이 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시하는 인물, 장소, 조직, 사건, 정책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고,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에서 보면 이재명의 연관 인물은 문재인, 이낙연, 안철수, 연관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 성남시, 그리고 연관 조직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국회입니다. 이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성향과 사상, 경제관, 그리고 언급된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어떻게 실어서 연관 감정으로 연결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해서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발언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간의 원희룡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최재형, 윤석열을 비교해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언량 대비 기사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듯이 좀 미약한 부분에서 출마 선언을 했을 때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점유율을 비교해 본 건데요. 이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의 발언 파급력 위치 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발언 파급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표인데요. 이상적인 발언 파급력의 위치는 왼쪽 위쪽 부분이겠죠. 다시 말해서 빨간색 부분인데, 발언량 대비 기사량이 높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 말을 했더니 여러 기사에서 기사량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고요. 오른쪽 아래 파란색 부분은 발언량에 비해서 기사량이 낮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인물 사전과 그리고 경쟁력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 데이터들이 뉴스에서 소개된 데이터들이 다시 뉴스가 된다라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쭉 한번 훑어보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재선 대표님의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언론 보도 행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이 서비스를 보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해 주실 연사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인혜 한국일보 미디어 플랫폼 팀 기자님이신데요. 박인혜 기자는 15년간 언론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주로 데이터 저널리즘, 인터랙티브 서비스와 관련된 기획자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하실 건데요.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미디어 플랫폼 팀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박인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가 데이터 저널리즘과 인터랙티브 기획인데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획자라는 직무를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타사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부분이 뭐 기자, 그리고 디자이너, 개발자, 퍼블리셔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국일보에는 이제 다른 곳에는 없는 기획자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희 한국일보 미디어 플랫폼 팀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팀장을 필두로 이제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가 일하고 있고 총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 직군으로서 IT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IT 업무 그리고 컨텐츠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닷컴 서비스 기획 개발 디자인에서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CMS인 허브 시스템 개선 그리고 뭐 본부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등은 다 이제 IT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터랙티브 컨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GIF 그래픽 제작 등 또 디지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기법 등을 연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랙티브 기획이랑 제작을 할 때 이제 직무별로 어떻게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또 기간들은 어느 정도씩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뉴스룸이랑 미디어 플랫폼 팀 자체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발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앞선에서 발제하고 정보 공개 탐구를 통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재가 진행된 거는 이제 앞선에서 이루어지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인터랙티브로 만들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받아보고 분석해 보면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가설과 다른 결론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좀 뭐 약간 부실하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크게 의미 있는 뭐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는다던가 하면 그 작업을 킬하는 거고요. 의미 있겠다 싶으면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그 앞선에서 기획자인 제가 이제 데이터 정제라든지 컨셉이나 스토리를 기획하고 뭐 화면한 콘티를 작성하는 등의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디자인 작업, 이제 퍼블리셔 작업, 개발자 작업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직무별로 단계별 프로세스를 밟다 보니까 그 기간도 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제가 기획으로서 이제 화면안을 작성하는 거가 기본 한 3일 정도 소요되고 디자인에게 시안을 넘기고 초안이 나오기까지가 거의 한 3일 그리고 초안에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시안 보면은 수정하고 피드백 받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작업이 거의 7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퍼블리셔 작업, 뭐 웹프론트 개발 작업이 한 3일 정도, 그리고 개발에 이제 업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개발자가 이제 투입되기도 하고, 만약 투입되면 한 2, 3일 정도가 더 드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작업 결정 이후에 이제 기획이 투입되고부터 개발 완료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본으로 거의 2주라는 거고 대부분은 3주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사실 뉴스룸과의 처음 협업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인터랙티브 작업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뉴스룸과의 협업을 하거나 자체 작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뭐 기획취재부, 멀티미디어부, 사회부, 뭐 디지털 기획부 등 이런 부분들의 이제 협업을 진행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이 2주 이상, 3주 이상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좀 급박하게 기사가 출고돼야 된다던가 하는 곳과는 조금 협업이 힘들다고 보고 약간 좀 호흡이 길게 가는 기획물, 특집물 뭐 이런 부분이 같이 협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작업한 사례들도 요 정도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자체적으로 작업했던 이제 유치원 감사 결과와 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명단 공개 서비스가 있었고요. 순수하게 데이터만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요거가 아주 굉장히 반응이 또 핫해서 기억에 많이 남고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이제 포함된 인사청문회 전문 공개 서비스는 특이하게 모바일 채팅 서비스를 차용해서 이제 플랫폼에 업데이트 시킨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따옴표로 처리된 이제 그 어떤 조각의 것들을 전문으로 전체로 보면서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사용자가 모두 판단하게끔 만들어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어워드 수상을 했던 한반도 소리 없는 위성전쟁이라는 스토리텔링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뭐 3D나 증강현실 뭐 이런 부분까지 정말 되게 스터디를 통해서 테크와 데이터를 갈아 넣었던 작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이었고 약 2개월 이상 작업을 했는데 그 오픈 시점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시점과 맞춰서 굉장히 묻혀서 많이 묻히고 관심을 못 받아서 이제 아쉬워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많은 이제 언론사에서 거의 협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저의 업무를 뉴스룸과 협업할 때의 경우를 전제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기자와 이제 미팅을 할 때 지면 계획안을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기사가 나갈 예정이다라는 되게 1-2페이지 정도의 이제 분량의 계획안이고요. 그걸 먼저 살펴본 후에 취재 기자와 미팅을 진행합니다. 미팅에서는 뭐 지금까지 나온 기사 그 취재 결과물 그리고 본인이 기사를 쓰면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 건지 그리고 취재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돼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이제 작업 일정을 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그리고 기사와는 어떤 다른 콘텐츠를 제공할지 경험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 서치라던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레퍼런스들을 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제 취재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쓰거나 뭐 취재 그 물을 주면은 저한테 직접 줄 때도 있지만 거의 이제 CMS에 본인이 계속 올리면서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걸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서 팔로우하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것도 정제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런 앞선에서 이제 베이스 작업들이 끝나면 화면안을 그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화면안을 그리는 도구로 엑슈어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은 좀 프론트 단에서 디자인이 빠진 화면을 출력하고 이제 기획하기 좋게 나온 툴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자들에게 이제 일일이 텍스트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좀 이해를 더 깔끔하게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뉴스룸이나 기자랑 얘기할 때도 이 좀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시는데 이 툴을 쓰면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약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안을 그리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되게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 등등의 이제 요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혹은 제가 직접 취재를 통해서 보완하거나 해서 시각화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거를 실무 작업자들에게 넘겨주는 거기까지 이제 기획자의 업무인 거고요. 디자인이나 퍼블리싱 같은 이제 그런 작업물이 나오면 작업물이 나올 때마다 검수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이 이제 되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대내외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제 포털에 나가지를 못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릴리즈 후에는 뭐 커뮤니티 사이트라던가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뭐 사이트닷컴이나 이런 쪽에는 배너를 띄운다든지 이런 홍보물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릴리즈 후 일주일까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그 오픈 때 놓쳤던 뭐 오류를 잡는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이제 슬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기획자의 업무 특성상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자랑 직접적으로 얘기할 일이 많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나 개발자랑 또 직접적으로 얘기할 일이 되게 많은데요. 굉장히 이게 귀찮으면서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고 좀 더 지나치면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도 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도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아웃풋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좀 지금까지 잘 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였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이랑 인터랙티브가 돋보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디지털로 풀었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이걸 굳이 디지털로 푸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 기사로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사용자에게 와닿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대체 뭘 궁금해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든지 지옥과 아래 쪽방 같은 경우는 기사가 말하는 것과 또 다른 형태로 그 공간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직접 보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사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기사와 같이 동시에 릴리즈 되거나 하는데 기사랑 크게 뭐 따라오지 못한다던가 그냥 기사를 돋보이게 해주는 정도의 장치에 불과하다면 저희의 많은 인력의 이렇게 노동력과 그 시간 공수를 들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요거는 요즘에 진짜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이거를 빼놓고 그냥 PC 버전으로 마구 기획을 했다가는 이게 모바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투머치한 기능이 되고 쾌적하지 못한 사용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생각하고 기획하면서 뺄 거는 빼고 약간 굉장히 심플틱하게 하는 작업들을 마무리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작업한 사례들 중에서 기획에 어떻게 들어갔을 때 작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 유치원 괜찮을까라는 타이틀로 서비스한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명단 공개인데요. 얘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를 데이터화했고 검색으로서 빠르고 쾌적하게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MBC 단독이었던 거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MBC 단독 홈페이지를 갔더니 파일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한 게 아니고 파일 전체를 그대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너무 좋긴 한데 내가 유치원 엄마라면, 혹 유치원 아이를 둔 엄마라면, 그리고 유치원을 앞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일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지, 리스트 안에 있는지,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갈 유치원 후보 리스트들이 저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 정형화를 통해서 이제 검색 서비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아마 관공서 데이터 작업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파일이나 양식이 너무나 제각각이라서 그걸 변환하는 정형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난하다는 거를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게 이제 한 팀원들이랑 새벽까지 하고 몇 날 며칠 걸려서 정형화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거의 뭐 PV가 거의 치솟고 맘카페나 뭐 유치원 원장들 단톡방에서 이슈가 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달에 저희 사내 최다 PV상도 받을 만큼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던 서비스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모든 상을 휩쓸었던 지옥과 아래 쪽방 인터랙티브인데요. 이거는 기사는 쪽방촌 등기부 등본 전수 조사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빈곤 비즈니스 구조와 현황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로 표현할 때 그런 기사를 모두 담기보다는 이제 쪽방의 열악한 환경과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그런 거를 비주얼로 더 간결하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촬영 사진이 저렇게 이제 단편적인 어느 이제 기자가 찍은 한 부분만 보여줄 수 있게 돼 있었는데요. 뭔가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생각을 하다가 360도 촬영을 생각하게 됐고 그때는 제가 직접 쪽방촌으로 촬영 취재를 나갔는데요. 그때 보면서 느낀 거는 기획자가 이렇게 추가 취재를 하는 것이 인터랙티브나 어떤 컨텐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저 사진만 보고 그냥 기획을 했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떤 부분을 더 부각해서 보여줘야겠다던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직접 건물에 가보니까 내부적인 구조의 열악함 그리고 얼마나 이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등등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촬영과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걸로 통해서 뭐 대외적으로나 사내적으로나 인정을 받은 기회가 됐던 그런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영동 대공분실은 전체가 360도 촬영으로 돼 있고 디지털 가상공간 체험의 형식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완전히 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 구현을 했고, 콘티도 스토리보드 짜는 그런 방식도 기존과는 다른 문법으로 진짜 콘티 짜듯이 뭐 대본 쓰듯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작업한 작업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체험 인터랙티브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사를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인터랙티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 굉장히 복잡해진 단계에 대한 설명, 불만 사례, 그리고 업계 이제 실무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도했다면 인터랙티브는 고소고발인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이게 복잡해지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체험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트리 구조도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과정, 그리고 이의 신청이나 뭐 경찰 수사 뭐 보안 요청이라던가 해서 계속 어떤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무한 반복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계마다 되게 자세한 설명과 이전 다음 단계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해서 작업을 했어야 했고요. 아마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작업하려면 여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단계마다 굉장히 다 설명 그리고 체크, 검수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릭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 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혹은 확대 축소했을 때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이제 움직이도록 하는데 작업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픈 후에 그 법무부 장관이 직접 SNS에 올리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홍보하겠다라고 멘트를 줘서 더 뭔가 의미가 있었던 작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게 된 농지에 빠진 공복들인데요.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지도와 검색으로 바로 시각화한 그 서비스고요. 기사에서는 뭐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과 원인, 뭐
고착화된 투기 구조에 대한 설명을 기획으로 냈다면 저희 인터랙티브에서는 그런 설명보다는 토지 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보유를 하고 있는가가 이게 한눈에 바로 그려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쾌적한 경험 그리고 백단에서 많은 다량의 데이터들이 정제돼서 표출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 이런 부분이 불편함 없이 진행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펴봤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 한국일보 인터랙티브도 진화해 왔구나를 느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전문조서 공개라는 진술조서 전문 공개라는 서비스를 이제 기사 뷰에서는 파일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어떤 서브 장치로서 시작한 인터랙티브였는데 점차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저희 팀만의 그런 문법으로 그리고 데이터랑 테크를 같이 겸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했던 부분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이 진화했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저희가 인터랙티브를 작업을 했는데요. 201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오늘 10월 현재까지 약 3년여 년 동안 작업을 진행했고 총 17편의 인터랙티브를 릴리즈했습니다. 근데 뭐 짧다면 짧고 개수로 보면은 많지도 않은 그런 편수인데요. 보면 대회 수상이나 사내 수상이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수상을 통해서 사실 사내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대외적으로도 인터랙티브 하면은 약간 한국일보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획자이기 때문에 기획자로서 저널리즘을 대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랙티브나 데이터 저널리즘을 기획하면서 이제 가져온 생각이라던가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기사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변주할 것. 그러니까 기사는 기사 보여주는 기사를 돋보이게 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더했을 때 더 인터랙티브가 빛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자들도 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와 스토리를 경험하게 하라. 기사는 읽는 문체잖아요. 근데 데이터와 스토리를 더한 인터랙티브는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그 컨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안하고 시도하자 다양한 방식을. 디지털 환경이나 디지털 서비스에 관해선 제가 더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없이 언제든지 제안하고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이 시선을 바꾼다? 이건 뭐 진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인정받고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했던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런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입문 단계에 계신 분들께 응원을 하면서 작은 성공들을 많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기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스토리텔링 포맷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언론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나 협업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려줘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라이브 챗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발표 다 끝나고 추려서 질문 드릴 테니까요. 좋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김유진 경향신문사 데이터 저널리즘 팀 기자께서 5년의 인터랙티브 보도 실험 보고서 이런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김 기자님은 신문사 디지털 부문에서 우리 앞서 박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인터랙티브 보도 기획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발표 맡은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조금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을 다 발표하지 못할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면서 모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신문사에 입사한 지 아직 좀 4년에서 5년 정도 된 사실은 주니어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채용이 될 때부터 편집국에서 전속으로 디지털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 인력으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새로이 데이터 저널리즘 팀을 만들면서 지금은 그 팀으로 이제 이동이 되어서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인데 왜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렇게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저는 그 데이터의 어떤 분석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결국은 웹 공간, 인터랙티브 뉴스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화면에 사례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보도를 했던 서울교통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전국의 그 지하철역의 연단 간격을 확보한 후에 이 연단 간격이 그 기준치를 넘는 곳들이 훨씬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장치들이 미비하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전국이 아니라 서울 도심 내에 이 지하철역의 연단 간격을 사실 기존의 온라인 기사나 지면 기사에서는 모두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걸 인터랙티브 공간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지하철역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보도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나 독자들, 시민들에게 이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신여대 입구역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거의 20cm, 평균 20cm를 넘는 연단 가격도 많고 그런 넓은 연단 가격이 있는 승강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에서는. 그러면 왜 이런 인터랙티브나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어떤 새로운 보도 양식을 우리가 탐색해야 될까 이런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제가 되게 여러 가지를 지금 적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에 있는 차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점점 언론사들이 특히 이제 수익 구조에서도 위기가 오고 있고 특히 이제 AI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나오는 시대에서 사실은 기존의 보도 양식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고퀄리티, 뭔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저널리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인터랙티브 보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뭐 해외 워싱턴 포스트나 뭐 뉴욕타임즈가 한 것처럼 어떤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구독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유인 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금 이러한 실험과 어떤 탐색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인터랙티브 제작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담당하는 팀이 저희 내부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013년도에 인터랙티브 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당시에는 SNS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선하고 그것 자체가 인터랙션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SNS를 담당하는 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사실 뭐 대세 플랫폼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페이스북을 거쳐서 지금은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계속 대세 플랫폼이 변하고 있고 그렇게 플랫폼이 변할 때마다 저희 그 뉴미디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제작되는 컨텐츠가 계속 달라져 왔는데 꾸준하게 저희가 바꾸지 않고 제작을 한 컨텐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터랙티브 뉴스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오늘날 2021년까지 8년째 저희가 꾸준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100여 건에 가까운 보도물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인력이 1명에서 3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조금 타사에 비해서 약간 빈약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력 안에 이제 인터랙티브 뉴스를 제작하는 IT 인력과 취재 인력이 합해져 있고요. IT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평균 제작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2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한국일보의 사례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하기도 하고 혹은 지면에서 보도되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협업물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이제 어떤 이 인터랙티브가 제작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업무 플로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제가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그 각 단계마다 어떤 역할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T 인력과 이제 취재 기자가 사실 약간 어느 정도 융합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대부분은 거의 모든 각 단계에서 모든 인력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정말 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 그 역할이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업무 플로어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조금 더 약간 좀 융통적인 방식으로 제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이제 이 가이드라인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뉴스의 형식에 맞춰서 조금은 좀 유연하게 더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경향신문 뉴 콘텐츠 팀 그리고 현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주로 제작이 되었던 인터랙티브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주력이 되어서 제작을 하는 형태는 스크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스크롤은 당연히 이제 PC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레이아웃이고요.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통해서 밑으로 흐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에서 어떤 모션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그 로힝야 난민이 그 핍박을 받고 이주를 하는 그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확보한 어떤 그 보고서 자료를 이제 웹상에서 시각화해서 만들었던 제작물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너무 감사하게도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수상을 해주신 메일 김영균이 있었다 사례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2년어치의 사망 건수를 모두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사망자 한 명 한 명의 모든 기록을 다 아카이빙했던 어떤 인터랙티브 페이지 겸 아카이브 페이지 기획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아카이브만을 넘어서 다양한 어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캘린더 차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 차트를 통해서 많은 통계 자료를 시각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그 한창 이제 그 기생충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을 때 국내에서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 반지하 거주민들이 있을까를 저희 취재팀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도시연구소와 협업해서 그 도심 내의 모든 반지하 거주민들 현황을 데이터를 확보를 하였는데요. 그거를 단순히 기사로 보도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몇 %였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다더라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서 나아가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 동네를 검색하게 해보자.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때가 이제 지방 총선이 있을 때여서 내 지역구는 그러면 현황이 어떠한가, 내 지역구 현황에 나온 후보자들이나 그들은 어떤 식의 발언을 하였는가, 이렇게까지 조금 연장을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자기 지역구나 혹은 동네를 검색해보는 기능.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단위로 거주민이 얼마나 있고 그 중에서 반지하 거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각화한 차트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울에만 조금 초점을 맞춰봐서 구 단위로 봤을 때 반지하 거주 비율이 높은 구와 조금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거를 약간 지리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얹어봤던 이제 시각화물입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의 증인들이라고 하여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작이 되었고요. 저희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보도가 그 5회차로 해서 지면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지면에서 소모적으로 보도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거 조금 인터랙티브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려서 다시 한번 이미 보도됐던 내용들 중에 우리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그리고 뭔가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하여서 보도를 했던 인터랙티브고요. 이게 너무나 그 당시에 그냥 지면으로 보도되었을 때는 사실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였는데 이렇게 인터랙티브로 다시 한번 가미하여서 우리가 추구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PB도 높게 유통이 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방송사에서도 한번 다시 되게 좋은 보도로 언급을 해줄 정도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미 한번 소화가 된 사실 콘텐츠도 우리가 조금 형태를 가미해서 혹은 달리해서 보도하면 이렇게 다시 주목받을 수 있구나, 좀 이런 거를 깨닫게 해준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엠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이게 오늘날에 와서야 주목을 받았지만 어떤 그런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묵인해왔던 어떤 그런 디지털
혹은 이제 그런 어떤 광범위한 의미의 어떤 성범죄들이 분명히 오랫동안 쌓아온 그 축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기획을 하고 보도했던 그 기획물이고요. 이 좀 되게 구조가 특이했던 게 약간 트위터의 SNS의 약간 탈의 기능처럼 내가 특정 어떤 사건을 저희가 타임라인으로부터 위에서 쭉 아래로 나열을 했는데 어떤 특정 사건의 탈해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특정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들만 하이라이팅 되면서 이게 만약에 어떤 사건이 뭔가 법원을 가고 1심 판결을 받고 2심 판결이 돼서 몇십 년 이상 지속이 돼서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금 초점을 맞췄던 기획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스크롤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이 추가되고 사용자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의 구조였다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약간 게임 형태의 컨텐츠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당연히 웹 브라우저 기반이고요. 사실 이 게임 뉴스 형태에 대해서 조금 총평을 나눠보자면 저희가 지금은 제작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개발 공력 투입 대비 사실 아웃풋이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 어떤 그러한 일종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사용자들 혹은 독자들은 정말 나한테 너무 유익한 정보거나 아니면 정말 재밌는 게 아니면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조금 경험을 얻게 되었었고요. 하지만 조금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사실 어떤 게임이라는 것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우리의 어떤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껍데기만 바꾸면 사실 다시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언제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신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스웨즈 커널에서 이제 에어 기분호가 이렇게 좌초되었을 때 실제로 그 커널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용자들이 직접 핸드폰을 통해서 시뮬레이팅 해볼 수 있는 게임을 제작했던 건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기술에 대해서 뭔가 약간 시뮬레이팅 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제작했던 게임 뉴스인데 이런 걸 제작하고 싶었죠. 약간 3D로 사용자가 직접 몰입해서 체험도 해보고 근데 사실 저희가 제작을 했던 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평면적이고 일단 그래픽도 3D가 아니라 2D에 가까웠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서 보여드린 이제 어떤 그런 해외 타사 수준 정도의 어떤 컨텐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용되는 모든 그래픽이 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보통 웹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3JS 같은 라이브러리라든가 아니면은 웹 캔버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픽을 구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라는 조금 한계를 많이 경험을 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뉴스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이 정말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서 이제 좌측에 있는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 수능을 맞춰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의 역사를 좀 정리해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교육 과정을 선택하면 당신은 어느 세대고 당신이 경험했던 교육 과정은 뭐였고 당신은 어떤 형태의 수능을 치렀다 이런 걸 좀 재미나게 보여줘보자라고 해서 야심차게 기획을 했는데 완전히 조금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좌초되었던 기획이었다면 그 코드를 고스란히 그대로 활용해서 다시 저희가 내년 그 이듬해에 이제 연초에 3.1절 기획으로 당신은 어떤 독립운동가에 가까울까요? 라는 컨셉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제작이 됐습니다. 한 1주에서 2주 가까이 소요되지 않고 바로 제작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성공의 빅히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사용됐던 코드를 재활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뉴 콘텐츠 팀이 아니라 올해 7월에 새로이 신설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팀에서 이제 인터랙티브 업무를 이관받아서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고 인력 구성은 취재 기자와 저 디지털 기자 그리고 인턴 한 분 이렇게 3인 구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기획을 준비해서 그걸 지면에도 싣고
온라인 기사로도 출고하고 그리고 인터랙티브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내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좀 OSM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브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로 출범이 됐고요. 네, 많이들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이브라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한 2건에서 3건 정도 이제 보도물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데이터 시각화 상을 주신 그 문재인 정부 그 산하의 이 학자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얼마나 서로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도를 했던 보도물이고요. 이때는 크롤링을 통해서 그 학자 출신들의 논문을 네이버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더 나아가서 그 외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학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회활동을 같이 했는지 그런 정보값까지 합해서 이들의 관계도 관계 수치를 구했고요. 그거를 노드와 링크라고 불리는 형태가 있죠. 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형태로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웹에서 VJS 라이브러리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위에는 이제 웹상에서 구현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실제 지면에 실렸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면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출력이 되면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가 쉽진 않은데 온라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한 명 한 명 인물들도 클릭해 볼 수 있고 클릭하면 툴팁으로 정보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이라이팅이나 필터링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런 데이터 저널리즘의 결과물은 우리가 인터랙티브에다 보도했을 때 정말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 라는 거를 또 느낄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이제 지하철 연단 간격에 관련된 보도물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면에도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던 내용분들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매번 이런 인터랙티브 보도가 된 뒤에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을 해봤을 때는 모든 척도에서 다 만족하는 인터랙티브를 제작하기 쉽지 않다. 그게 한 개 성공을 했을 때 히트를 치는 거고 우리는 각각의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과는 조금 간략하게 살펴봤을 때 그래도 10년 거의 8년 동안 꾸준히 제작했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외부 기관이나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수익 창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집국 내에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 준비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겼고요. 네, 놀라시겠지만 그런 인식이 최근에 와서야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많은 숱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좀 템플릿화된 혹은 모듈화된 소스를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조금 더 어쨌든 저희가 100건에 가까운 인터랙티브를 보도하면서 얻은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중 일부를 조금 관계자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비심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터랙션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마우스를 후보하고 클릭하면 튀어나오고 뭔가 트랜지션 효과가 있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는데 사실 현재에 와서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새롭지가 않지요. 그리고 기존에는 PC 중심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소비했다면 지금은 모바일, 터치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과도한 인터랙션이 있는 거를 사용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디지털 팜플렛 같은 인터랙티브를 만들면 안 되겠다. 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텍스트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때문에 조금 막 그래픽도 많이 넣고 뭔가 이것저것 막 조금 복잡한 구조를 저희가 연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할수록 뭔가 텍스트 간의 위계가 없어서 쭉 흘러내리면서 읽었을 때 너무 텍스트가 잘 안 읽힌다거나 알맹이가 사라지거나 혹은 기사의 문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의 구조도 우리가 웬만하면 피해야겠구나라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호평을 받았던 보도의 공통점들은 대부분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무조건 처음에 조금 몰입을 위한 인트로를 많이 추가를 하고요. 사용자가 바로 컨텐츠를 봤을 때 본문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앞에서 인트로를 통해서 몰입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후킹을 돕는 모션 애니메이션을 최소한 1개 이상 추가하고요. 그리고 내용상의 분기들을 꼭 이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겠지만 당연히 좋은 주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계를 짚어보자면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털에서 일링크로 저희가 서비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털의 그 거대한 트래픽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제작 공력은 많이 들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공유와 버즈를 이끄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 당신은 어떤 유형, 이런 식의 어떤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흥행과 트래픽을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목적, 퀄리티 저널리즘 혹은 어떤 충성도 있는 독자, 로열티를 확보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사실 과연 큰 도움을 했을까 한다면 의문이 남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화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긴 했지만 아직 뚜렷한 수익 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용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그런 생태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간단하게 인터랙티브에서 쓰기 좋은 라이브러리와 시각화도를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 않고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 PDF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준비해온 내용을 모두 보도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 인터랙티브 뉴스를 시도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의 결과물을 인터랙티브에 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유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튜브 라이브 챗으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사분 한 분이 남았는데 발표 마칠 때까지 질문 남겨주시면 예, 질문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연사는 안혜민 SBS 탐사 보도 2부 기자님께서 데이터 저널리즘 뉴스레터 도전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마부 작침이 시도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은 2015년 말에 생기기 시작해서 2016년도부터 기사를 작성하고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6년도 초에 인턴으로 참여를 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접했고 그 이후 17년도부터는 정식 팀원으로 데이터 저널리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횟수로 치면은 한 6년 가까이 데이터 저널리즘 업무를 하고 있고 데이터 저널리즘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 주셨던 인터랙티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왜 기사는 좋은데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저희가 뉴스레터를 시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개의 레터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여져 있는 것은 저희 마부작침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부 레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터는 소프라이즈라는 곳에서 데이터 카우 팀이 운영하고 있는 카우 레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레터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 레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알고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된 뉴스레터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저희가 기획을 했고 2020년 2월에 첫 레터를 발송하였고요. 총 2번의 개편이 있었고 3개의 커다란 틀을 유지하면서 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를 구분해서 저희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레터를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시도, 마부작침부터 당신을 찾아갑니다 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2019년 말에 일종의 구독자를 모집하려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항상 저희 레터를 시작하기 전에 기사에 대해서는 뭐 대내외 수상도 많이 하고 평가도 좋은데 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마부작침 팀에 대한 브랜드는 왜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그 당시 뉴스레터를 그 전해였죠. 2018년 12월에 뉴닉이 시작을 했었고 이미 미국에서는 뉴스레터가 어느 정도 붐업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찾아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레터를
기획했고 시작해 봤습니다. 당시에 고민했던 흔적들인데요. 이때 참고했었던 레퍼런스는 2019년 말로 기억하는데 아마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제작했던 보고서였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어떻게 소비할까? 그리고 이 뉴스는 어떠한 생각으로 젊은 사람들을 인식할까라는 거였는데 그 보고서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성장과 흥미로 받아들인다. 기존에는 뉴스를 내가 봐야 할 것이었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뉴스는 내가 볼 수도 있는 것. 뉴스를 내가 선택할 거면 이 뉴스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 도움이 나의 성장을 돕거나 혹은 내가 흥미를 느낀다거나 하는 식의 효용성을 줘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던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레터를 새로 기획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당시 워크숍을 여러 번 하면서 뉴스레터를 발전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 옛날 미국 카툰풍의 캐릭터가 있죠. 디자인 팀에서는 새롭게 새로운 세계관을 설정하고 컨셉은 이렇게 약간 카툰스러운 이런 디자인을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세계관도 만들어 보고 이 안에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들과의 인터랙션을 가져보자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포맷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첫 레터를 발송하게 되죠. 크게 저희가 당시 초반에는 두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메인 레터를 보냈고요. 그리고 화요일마다는 일종의 부록 레터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메인 레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시의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혹시나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까지 담아서 맥락을 알려줄 수 있는 해당 주제에 대한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레터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록 레터에서는 그 외의 데이터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이 고양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정크 차트라는 메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왜곡된 차트를 지적하거나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칼럼 형태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저 밑에 닭이 그려져 있는데 이 닭의 코너는 더 클루라고 일종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퀴즈 형태의 컨텐츠도 함께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자들도 저희 나름대로는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이게 어쨌든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마부작침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함께 굴리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팀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컨텐츠의 공력을 많이 실는 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구독자분들도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뉴스레터의 지금 포맷을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개편을 했습니다. 그 개편을 고민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여러 발표에서 소개되었던 너무나 훌륭한 국내의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소개해주고 그 기사를 우리 마부작침 팀의 시선으로 한번 큐레이션을 해주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개편을 하고 나서는 이런 포맷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하나의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것에서 각 팀원들이 하나의 일종의 맡은 업무만 하면 되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아까 소개해 주셨던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의 좋은 레퍼런스를 봤다면 이 레퍼런스를 소개해주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 있었을 것 같다. 혹은 이런 것 중심으로 이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를 소비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일종의 큐레이션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축으로는 이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 혹은 데이터 관련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축 중에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의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제작하거나 만들어낸 일종의 데이터 칼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은 공공 데이터를 소개했던 칼럼이었고요. 밑에 그 또 닭이 그려져 있는 저 칼럼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컨텐츠는 음악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름의 조금 더 젊은 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음악 컨텐츠를 한번 데이터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했던 칼럼이고요. 밑에 그려져 있는 거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 디자이너가 설명해주는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한 지점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컨텐츠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 개편 이후에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장 긴 기간 동안 1년 동안 이 형태의 포맷을 유지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부터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제공을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퍼런스에 생긴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페이월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국내 컨텐츠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의 좋은 컨텐츠들, 뭐 뉴욕타임즈의 컨텐츠라던가 워싱턴 포스트의 컨텐츠라던가 좋은 데이터 저널리즘과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는 기사들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런 기사들이 다 이제는 구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들이 보기에 내가 클릭해도 볼 수가 없는 기사인데 이런 것을 큐레이션 해주면은 어떻게 하냐라는 식의 피드백이 오기도 했고 더 이상 레퍼런스 중심으로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조금 더 레퍼런스보다는 저희 오리지널 컨텐츠에 집중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서브스택에다가 저희가 일종의 좀 칼럼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다가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일종의 블로그 게시물을 보고 이 서브스택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고요. 하여튼 이 페이월이라는 거대한 벽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레퍼런스 포맷의 레터는 유지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부뉴스의 형태입니다. 더 이상 기존의 뉴스레터 포맷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지만 점점 더 구독자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충성 구독자들을 만들고 우리 구독자들의 열광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마부뉴스 뉴스레터 컨텐츠에 힘을 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개편을 맞아 세 번째 버전의 뉴스레터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진짜로 서비스 기획을 하듯이 우리가 어떤 퍼소나를 상정하고 그들의 무엇을 해결해 줄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뚜렷하게 세팅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렴풋한 느낌 그리고 두려움을 데이터를 통해서 친절하고 명료하게 보여주겠다. 마부뉴스를 통해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향해서 레터를 보내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이냐? 일종의 간극의 주제로 저희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간극의 주제라고 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수성의 차이가 있는 주제를 저희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젠더 이슈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는 왜 계속 그런 불편한 얘기를 해? 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죠.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환경 이슈를 정말 자신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인식하는 반면에 윗세대의 경우에는 그만한 감수성이 생기지 않죠.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대에게는 교육이 정말 자신의 대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입에 실질적으로 뭐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육 이슈는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죠. 이렇게 간극이 있는 주제에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무언가 젠더적으로 불편하거나 환경적으로 불편하거나 정치적으로 불편한 지점이 있다면 데이터적으로 너의 말이 옳을 수 있다.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데이터적으로 이러한 게 팩트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레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개편한 지 한 2달, 3달째 되어가고 있는데 보내주시는 피드백을 살펴보면은 감사하게도 저희의 그러한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피드백은 짧지만 강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녀에게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였는데요. 사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이 뉴스레터라는 장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만한 보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 더 열심히 레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기술적으로나 조금 운영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메인 레터는 스티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는 조금 일러스트적인 기존의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보다는 훨씬 더 간략한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보다 나는 조금 더 깊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 더 자세한 차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서브스택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데이터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내가 보고 싶다면 데이터를 다운받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만약에 레터를 하지 않고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를 썼다면 아마도 어떻게든 많은 정보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기사 안에. 그리고 인터랙티브 페이지 안에도 그 안에 많은 정보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줘야지라고 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내주는 뉴스레터에는 그보다는 조금 가볍게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서브스택에서 보세요라는 식으로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를 써왔을 때 뭐 구독자를 상정하면서 썼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구독자들에게 레터를 보낼 때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우리 레터를 보기 위해서 그 번거로운 구독을 누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보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구독자를 상정하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경험은 앞으로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좁게 봐서 데이터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떠 있는 이 QR코드는 저희 구독할 수 있는 링크로 이어지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이거나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QR코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예, 뉴스 조직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고민과 한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챗으로 질문도 올라왔고 또 미리 사전에 공유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 세션은 2시 40분에 마쳐야 해서 시청자분 질문 중에 몇 가지 선별하고 또 제가 몇 분께 질문 드리는 것으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 중에 아마 기획자로서 고민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신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인혜 기자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획자가 있는 것과 기획자가 없는 것 사이에 장단점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보통 다른 회사의 팀에서는 기획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자가 있음으로써 이제 뉴스룸과 그 IT 인력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기자가 하는 언어 그리고 디지털 인력들이 하는 언어가 다르고 작업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원활하게 이제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획자가 있으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15년간 정도를 미디어에서 있었기 때문에 컨텐츠의 메커니즘이나 취재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있고 IT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기에 좀 수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취재나 기사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이제 구현 방식이라던가 어떻게 구현을 해줘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식을 이게 전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대신 콘텐츠나 뭐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취재 방향을 듣고 그거에 어울리는 구현 방식, 스토리텔링을 해서 작업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가 짜임새 있고 이제 어느 부분 보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 IT 업무를 이해하는 분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네. 뭐, 언론사 분들의 공통된 질문일 것 같은데, 뭐 개발자나 퍼블리셔 포함한 디자이너 같은 분들의 처우나 채용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됐나요? 어떤 분이 뭐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올라와서 예, 여쭤봅니다. 네. 김유진 기자님 혹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이치인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일단 최근에 조금 비슷한 채용을 진행해 본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언론사들을 오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그래도 간혹 너무 감사하게도 일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어쨌든 저널리즘이라는 쪽에서 개발을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떤 스토리보드라는 어떤 다 완성되어 있는 설계도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처음 어떤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뭔가 이게 기술적인 난도가 있으면 이거는 뭐 브라우저 때문에 안 돼요, 뭐 이거는 뭐 PHP가 9버전이라서 안 돼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좀 그런 입장이 필요한데, 사실 기존의 그게 개발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컨텐츠에도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개발도 너무 잘하는 그런 개발자를 사실 찾는 게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분을 찾는다고 하시더라도 그분이 저희 회사에 와서 남아주실지도 그것조차도 정말 난망한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질문과 이 질문은 각각 옥수동 꿀단지라는 아이디명과 또 신민호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기자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 미리 사전에 공유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분들에게 공통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마부작침의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자녀와 공유할 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결과물에 대한 독자 반응도 꽤 중요하지만 뉴스 조직의 내부 반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2, 3주, 짧게는 1주 정도, 템플릿이 있으면 더 짧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력이 많이 드는 작품에 대해서 대회 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팀들에 대한 내부 평가들이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면 성공이라고 보는지, 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니냐, 또는 돈을 벌었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보는 내부의 기준, 그런 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한국일보 박 기자님? 혹시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면
꽤 훌륭하다라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조회수가 너무 그 컨텐츠나 시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정량적인 기준은 없고, 사실 제일 흥행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검색 서비스 유치원 관련한 거였고, 그게 최다 30만 이상을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존 기사의 평균 조회수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체크했을 때 이제 평균 기사 그리고 같이 릴리즈된 기사만큼의 관심을 얻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반응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관련 부처의 누구라든지 관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언급이 되거나 SNS에 직접적으로 올라오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기자께서 경향신문은 수익화도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니시죠? 그렇게 품이 든 프로젝트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다면 좀 사례를. 네. 그러니까 수익화의 사례를 공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보도가 됐던 그 보도물을 통해서 수익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제 저희에게 요청을 해와서 주문식으로 아예 그러니까 외주 방식으로 컨텐츠가 제작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드를 재활용해서 대박이 났다는 나는 어떤 독립운동가인가, 그 3.1운동 기획 같은 경우가 박물관 같은 어떤 그런 교육 컨텐츠를 원하시는 쪽에서 이제 구매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수익이 발생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부는 사실 다 이제 주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나 기관들이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거를 조금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제작할 수 있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처럼 제작하기를 원하실 때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방식으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뉴스 조직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요구하는 미션이나 뭐 목표 같은 것은 또 따로 있습니까? 뭐 결과물을 프로덕트를 결과물을 뭐 한 10개를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회수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목표 제시는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요구받은 그런 뭐 척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뭐 PB를 뭐 몇 정도 내야 된다, 아니면 뭐 이 팀이 수익을 얼마 정도 내야 된다, 사실 그런 요구 사항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실 PB나 수익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좀 요구되는 거는 저희가 가장 잘 흥행했다라고 평가하는 보도가 이제 김용균 보도인데, 그렇게 김용균 보도건처럼 김용균은 사실 전혀 수익이 발생한 보도가 아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도가 됨으로써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방향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런 관계부처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실제로 법이 개정되는 것까지 이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기존 저널리즘에 충실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더 요구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수익권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제가 공통 질문을 받아서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게 딱 완벽하게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 모델들처럼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돈을 지불을 해서 컨텐츠를 구매하는 그런 B2C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게 지금의 뉴스 소비 생태계에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게 개별 언론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인터랙티브 보도를 함으로써 어떤 수익을 내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 목표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중에 아마 인터페이스나 접근성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는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역사가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좀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에 익숙한데 기존의 독자들, 중장년층 뭐 이런 분들의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고려하는 것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혹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네.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아마 제 경험에서는 자연스럽게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쨌든 기사를 출고할 때의 최종 판단을 하는 데스크와 부장이 중장년층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봤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쨌든 그 세대의 그 UX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스럽게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사 세 분께 질문이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민간 기업에서 발언량과 보도량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지금 진행 중이신 스피치로그 주재선 대표님께 미리 공유한 질문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유명인 중심들, 특히 뭐 정치인들 중심으로 발언 데이터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짚는 결과물들, 서비스들을 잘 봤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용자들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주의하거나 또는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예,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약간 뒤집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언어 특성상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을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새롭게 재편성할 때 그 사람의 말의 본래의 의도에 합치되는지 합치되지 않는지 이것이 저희들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고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은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해결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쁘다 이런 말이 어떤 사람은 예뻐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뻐서 어디다 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똑같은 예쁘다라는 말이 이제 그 텍스트로 받아질 때는 예쁘다라는 뜻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본래의 말의 의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전달되고 오류가 없이 전달되게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이번에는 박인혜 기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획자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실 때 가장 유의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아까 잠깐 말씀은 해 주셨는데, 조직 관점에서 기획자를 좀 양성하거나 육성하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자로서 활동하시면서 조직에 요구하는 사항이랄지 혹은 조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획자가 그러니까 한국일보에는 한두 분 계신 건가요? 팀장님이 이제 기획자 출신이라서 팀장까지 포함하면 2명이고 이제 실무로 생각하면 저 혼자인데요. 그 일을 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내에서의 우리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유하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인터랙티브 콘텐츠라든지 데이터 저널리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작업 방식인 이 리뷰를 한번 갖는 자리도 중요한 것 같고 점점 그런 스킨십이나 그런 자리가 많아져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 사내에서도 기획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어쨌든 그 기자분들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냥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그리고 사내 교육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앞에 드러나는 직무지만 사실 뒷단에 있는 이제 디자이너, 개발, 퍼블리셔들은 정말 그렇게 드러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직무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네,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획자로서 뭐 코드 같은 거나 이런 그 기술 영역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입사하고 회사 일을 시작했을 때는 디자이너로서 이제 코드 만지는 작업을 했었는데 기획자로 이제 전향한 게 그런 실무 작업보다는 약간 기획하고 구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업무가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코드 스터디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그 소스를 확인하고 작업할 수 있게 전달을 해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발표 내용들이 대부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 내부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제 선정, 소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내부 팀에서 결정하면 그게 곧바로 서비스 진행으로 바로 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윗선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소재 선정, 그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아까 뭐 시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협업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지명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이나 내용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그 기사를 그대로 스토리텔링 하거나 뭐 비주얼틱한 요소를 넣어서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는 걸로 그치지 말자. 이게 저희 팀의 이제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더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컨텐츠와는 또 다른 컨텐츠를 경험하게 하는 걸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 팀에 하는 그런 제안이나 업무에 대해서 윗선의 어떤 간섭이 조금 덜 하세요. 자유롭게 조금 그나마 권한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약간 믿어주고 이렇게 하게끔 해주는 분위기여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기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분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공감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오해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좀 이해시키고 근데 대부분의 기자분들도 그게 더 좋겠다라고 이제 수긍을 해주셔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안 기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저널리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분야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지금 SBS에 입사하신 지 한 3년 돼서 이 팀 계속 하고 계신데 네.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거는 꼭 미리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회를 갖게 돼서 뭐 대학생분들에게 강연을 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데이터 저널리스트를 꿈꾸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널리즘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를 꿈꾸실 텐데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통계적인 이해도도 높으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업의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개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이 깊진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세션은 데이터 저널리즘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또 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언론계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는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의 연사분이 데이터 저널리즘 사례를 발표하시고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소화해 내셨는데요. 모쪼록 데이터 저널리즘이 한국에서 더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 네 분의 연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